이어지는 세션에서는요, 제조기업들의 에이전틱 AI 적용 사례와 또 성공적인 도입 방안을 소개하는데요. 삼성 SDS 김긍환 그룹장께서 에이전틱 AI 시대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SDS의 김긍환 그룹장이라고 합니다. 네, 에이전틱 AI 시대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준비 과정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크고 중요한 행사를 제가 발표를 맡게 되면 저희 부서원들이랑 이렇게 3, 4, 5 모여서 어떻게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이렇게 회의를 하곤 하는데요. 하필이면 9월 달이 항상 제일 바쁜 달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 부서원들이 전부 프로젝트에 나가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제 비장의 무기인 에이전틱 AI 부서원들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저희 부서원 휴머는 아니고 왼쪽에 있는 분이 삼성의 3%, 저희는 이제 프로라고 호칭을 합니다. 가운데가 구글의 9%, 오른쪽이 오픈 AI 5%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서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논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의 효율성 증대, 품질 관리 개선, 그리고 공급망 최적화 같은 부분이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청중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 확실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제가 같아요. 개입하지 그럼 생산 않아도 라인 효율성이나 품질 관리 서로 개선 열심히 부분부터 토의를 하고 한번 있어서 같이 저는 이 적어보죠. 내용을 잘 듣고 좋아요. 있다가 특히 에이전틱 정리만 AI 하면 가장 좋아요. 됐습니다.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 상무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제 부서원이 없을 때도 계속 추가로 일을 주실까 봐 제가 그것만 좀 걱정이 될 뿐 나머지는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AI 발전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그렇게 똑똑한 에이전틱 AI에 대해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AI 키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장을 정리해 줬습니다. 챗GPT부터 시작을 해서 멀티모달부터 최근에는 이제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까지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키워드들 전부 다 익숙하신가요? 네, AI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자꾸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저조차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이 안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AI의 진화 방향, 발전 방향이 있을 거고 그 방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기술이구나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에이전틱 AI와 또 심도 깊은 토의 끝에 AI 발전 방향을 이렇게 세 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I는 인지 능력, 그리고 비즈니스 맥락 이해 능력, 마지막으로는 물리적 실체를 가져가는 이 세 가지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피아제 씨께서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직관, 논리, 추론 이런 순서대로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AI가 동일한 순서대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미 추론 능력을 가진 리즈닝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조금 있으면 자아인식이 가능한 셀프 어웨어 AI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똑똑하니까요. 그러면은 단순히 채팅만 하기엔 너무 아깝죠. 그러다 보니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대신 시키고 싶어 하는 니즈로 전환이 되고 있고 하지만 AI가 사실은 아까 전에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특화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내 일에 쓰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문서 지식들 아니면은 시스템이나 DB 정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게 시킬 것이냐 그 축이 바로 비즈니스 맥락 이해 여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레그라고 하는 기업 문서를 인식하는 기술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설비 매뉴얼이나 고객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AI가 읽게 해서 그 안에서 답을 하게 하는 기술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제는 AI가 더 똑똑해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가 될 텐데 문서보다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을 직접 읽고 분석하게 하거나 우리 회사에 있는 수많은 시스템들을 직접 활용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데이터 이해 기술, 또 MCP라고 하는 시스템이나 펑션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가면 에이전트가 많아지면서 이제 에이전트끼리 서로 대화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하는 에이전트 투 AI 기술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피지컬 AI인데요. 이 단계는 또 너무 많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이전틱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결국 에이전틱 AI라는 것은 앞서 보신 장표에서 세로축, 즉 인지 능력을 가진 AI한테 가로축이었던 우리 회사의 정보들, 맥락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내가 하던 업무 프로세스를 대신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에이전틱 AI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에서 에이전틱 AI의 활용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 제조업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작은 나라지만 다행히도 제조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웃 나라인 중국이 이제 2등으로 포지션되어 있지만 사실 독일과 격차가 매우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그토록 동경했던 일본의 제조 경쟁력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좀 더 살펴봤는데요. 제조 경쟁력의 핵심은 총생산 능력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제조 가능 인구가 9억 9천만 명, 일본은 8천만 명을 찍은 지가 30년 전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3,600만 명을 찍은 22년부터 감소에 들어갔고요. 이미 우리 제조시설이 많이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부터가 힘든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기술 측면은 어떤가요? 요새 뉴스만 틀면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패권 싸움이 나오는데, 이미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셋들을 자체로 만들고 있고, 올 초에는 딥시기 오픈 AI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LLM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더 무서운 것은 유니트리라고 하는 이제 로봇 제조 기업이 최근에 8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휴머노이드가 우리 제조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한다면 그 경쟁력은 더 무서워지겠죠. 최근에 중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가 다크 팩토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말 그대로 불이 꺼져서 어두운 공장을 다크 팩토리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불을 킬 필요가 없고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생산을 하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이런 공장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그동안 고부가 가치 제품,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영역도 줄어들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과의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측면에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매일같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돌파구는 에이전틱 AI의 활용입니다. 앞서서 중국이 9억의 생산 인구, 우리는 3천만의 생산 인구라고 한다면 우리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30명의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함께 일한다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발표에서도 임직원 한 명이 100명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날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중국을 역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문서를 실제 AI와 연결해서 혁신한 사례, 설비와 로봇을 연결해서 혁신한 사례, 또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한 사례, 각각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D 부분은 문서를 연결하여 혁신한 사례인데요. 우리 몸값 비싸기로 유명한 리서처들, 엔지니어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연구과제 선정할 때, 연구비 이제 타야 될 때, 그럴 때는 수백 편씩의 논문과 특허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번역해서 읽어보고 또 그것들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영진께 보고를 해서 잘 넘어가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문서를 번역하고 요약하고 문서 작성하는 것은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이 주제만 입력하면 기존에 작성하던 보고서와 동일한 형태로 레포트를 작성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결과 한 리드 타임이 70% 이상 감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저희가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요, 관련된 키워드를 확인하고 특허 DB에서 관련된 특허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어내고요. 이 리스트들을 이제 AI가 읽어서 각각의 특허들을 요약하고 번역하고 그거를 다시 종합해서 종합 동향 보고서를 기존 보고서와 같은 목차와 형태로 작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성과가 좋아서 이제 R&D 연구소 내에서 이 하나만 에이전트만 쓰면 안 되겠다. 우리 연구소에 하는 업무 전체 에이전트를 확산해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주셔서 최근에는 상품 기획, 설계 검증, 제품 검증 전 단계에 가능한 많은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함께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RFP 접수 받으면 연구소에서는 수백 장의 RFP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요구사항들을 발라내고 그게 우리 회사의 기술로 스펙 인인지 아웃인지 검토하는 작업들을 장시간 하시는데 그런 것들 에이전트가 대신하는 RFP 요구 분석 에이전트나 설계 요청 작성 에이전트, 시험을 해서 작성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비나 로봇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혁신한 사례인데요. 제조 공정 모니터링 및 불량 분석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스 케이스는 어느 회사나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고되고 또 병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I가 대신했으면 하는 니즈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기술적인 부족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에 데이터가 방대하고 산재돼 있어서 AI가 이 전체 데이터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현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전부 하나의 마트로 구성하거나 담아둘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 간의 관계만 설정해 놓으면 그 메타 정보를 AI가 이해해서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 저희 설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 센서의 모니터링 리밋, 어퍼 리밋이나 로어 리밋을 설정하든지 아니면은 불량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채팅을 하면 관련된 라트 번호의 리인풋 히스토리나 인터락 정보들을 불러와서 어떤 장애가 있었고 그 결과 오류 원인이 어떤 것으로 전망이 되는 추정이 되는지들을 AI가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해진 게 아까 온톨로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만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잘 끌어와서 데이터 셋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사실 어떤 것들은 라트 기준의 데이터셋이 있고 어떤 거는 설비 기준의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또 합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합칠 필요 없이 데이터셋들 간의 관계만 어떤 라트 정보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메타 정보를 등록해 두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분석들이 가능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기 인터락, 업노멀 인터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다. 그게 오프라인으로만 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치 결과를 다시 저 데이터셋에 메타 정보를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는 비슷한 인터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하는 것이 추천되는지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통, 협업 자동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조 엔지니어를 할지라도 출근해서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면 회의하고 메일 쓰고 메신저하고 일정 잡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브리티웍스라고 하는 협업 솔루션들을 출시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한계는 메일창, 메신저창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MCP라고 하는 기술들이 새로 등장을 해서 AI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펑션들이 어떤 게 있고 시스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그 리스트를 이해하고 필요한 펑션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 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채팅창에다가 7월 6일 신입사원 관련 회의 내용을 컨퍼런스에 등록해주고 후속 회의 잡아주고 관련자들에게 통보해줘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각각의 펑션을 호출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값만 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게 내부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성과가 리드타임 70% 감소, 불량률 20% 감소, 업무 시간 50% 절감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은 성과들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AI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쉽게 구현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유스케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전에 준비 단계
구현 단계, 또 확산 단계, 각각의 단계에 많은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하나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선택하고 구현할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는 단계인데요. 우리 경영진 분들이 이런 세미나 다녀와서 어떤 회사는 저런 에이전트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똑같이 만든다면 과연 우리 회사 내에서 그 에이전트가 잘 사용되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회사마다 다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저희가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특화된 설계를 해야만 성공적인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R&D 연구원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순서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중에 어떤 태스크가 문제인지 어려워하는지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렇게 찾아내고 그 부분에 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 데이터나 아웃풋 데이터, 협업 부서, 거기서의 실제 페인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장 담당자와 함께 상의하면서 도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부서와 같이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해법을 정리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에이전틱 AI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구현 단계에 있어서는 DX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서 에이전틱 AI에게 품질 불량 원인을 분석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AI가 MES 시스템, FDC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불량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도 답을 못하고 사람도 당연히 답을 못합니다. 결국 가운데 있는 영역, 맥락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데이터가 충실히 준비되어 있어야 AI 혁신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 이것들이 저희가 그토록 열심히 해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나간 트렌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잘 갖춰져 있어야 여기에 AI를 연결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 어떤 고객사 임원들 만나면 이렇게 또 여쭤보십니다. 우리는 DX는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AI 시대가 왔으니까 DX는 스킵하고 AI 트랜스포메이션부터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오고 대학교 바로 가시고 싶다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내용을 제조에만 좀 국한시켜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IT나 OT에 대한 투자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셨고 이 부분들이 백본이 되어야만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나 AI 같은 기술들이 맞붙을 수 있고요. 그래야 오늘의 행사의 주어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현 이후의 단계도 중요한데요. 과감한 확산과 변화 관리,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고객사분들은 우리 한두 개 유스 케이스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라고 POC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해드리면 나쁘진 않은데 투자비 고려했을 때는 뭐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묻어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에이전틱 AI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임직원을 대신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경력사원 채용했을 때 오자마자 기존 직원만큼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를 더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면서 더 퍼포먼스가 증가할 텐데 그런 고려했을 때 제가 이 보고서 만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뭐 그게 저를 대체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작은 개선, 효율들이 쌓이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에이전틱 AI를 도입한다면 그런 것들이 합쳤을 때는 충분한 ROI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확신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룹사 단위로 혹은 기업 전체 단위로 이런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는 해커톤 대회나 경진 대회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제 발표 이후에도 다른 키노트 발표와 또 많은 IT, OT 혁신 사례, 디지털 트윈, AI 혁신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 SDS 김근환 그룹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